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정기 변동 기간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기 변동의 주요 일정들이 나와 있어서 이 일정 준수해서 신고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지거부 관련해서는 허가 신청 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사 신청의 경우에 3월 31일까지로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신고하기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 가지 안내 팝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딱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사관 알림 사항인데요. 이 팝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꼭 내용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작성했던 신고서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시고 심사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 알림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고지거부 재심사 알림 팝업입니다. 이 재심사는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는 정기변동자 중에서 기존 고지거부 기간이 26년 12월 30까지인 분들에 대해서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분들은 원할 경우에 3월 31일까지 기한 맞춰서 재심사 신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인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을 통해서 재산 신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고지거부 관련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거부는 좌측 마이페이지의 고지거부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먼저 신청하는 메뉴에 들어왔을 때 친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족 정보는 신고서에 등록된 친족의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고지거부는 신고서에 정보가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신청할 친족이 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산 신고서에서 먼저 해당 친족 정보를 등록하시고 고지거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측 하단에 고지거부 신청 클릭해서 진행을 하고요. 성명 밑에 신청 구분, 허가 또는 재심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거부 신청할 명단을 추가하시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는데 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꼭 정확하게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지거부는 한 번 제출을 하면 이제 심사하는 담당자가 반려해주기 전까지는 의무자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아직까지는 제출이 안 된 임시 저장 단계이기 때문에 제출 누르시기 전에 한번 내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제출까지 클릭하면 목록에 진행 단계가 제출 완료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 완료를 재심사 신청인 경우에 3월 31일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하고요. 혹시나 진행 단계가 작성 중인 상태로 그냥 닫아버리면 이제 고지거부 신청이 안 된 거기 때문에 3월 31일 전에 진행 단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분들 계시다면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지거부 기한이 도래했는데 아직도 작성 중으로 남아있는 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의무자에게 SNS 등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바로 하단 고지거부 심사 결과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허가 신청은 평균적으로 10일 이내의 심사가 원칙이고 재심사 신청은 이제 미리 연장 신청하는 거다 보니 연중에 11월 말까지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는 바로바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여유롭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제 고지거부 신청 방법 설명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재산에 등록하는 신고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신고서의 첫 단계는 본인 정보 입력입니다. 이 본인 정보는 이제 본인의 정보만 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택 주소입니다. 저희가 정기변동의 등록 기준일은 25년 12월 31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재산 신고를 하려고 로그인한 날 기준으로 재산을 착각해서 잘못 등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월 13일인 오늘 이제 정기변동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로그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이사를 간 집이지만 저희 정기변동의 등록 기준일 시점에서는 이사 가기 전 집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자택 주소는 이사 가기 전 집, 이제 25년 12월 31일자 기준에 현황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주 형태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거주 형태는 자가, 전월세, 친척집 등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부친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거주 형태가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때는 기타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타라고 선택하셔서 부친 명의 집에 같이 거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산신고 안내나 그리고 재산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되는 연락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 수단으로도 사용이 돼서 본인 명의의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정보 다 현행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친족 정보 입력 단계가 나오는데 이 친족은 기본적으로 저번 신고 때 등록해 놓은 친족 명단을 끌어와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친족 정보에서도 딱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등록 친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 미등록 친족은 친족 정보로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을 때 미등록 친족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등록 대상이 맞으면 비고란에 미등록 친족 추가, 클릭해서 주소나 직업 이런 상세 정보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등록 대상 친족이 아니라면 등록 대상 친족이 아닌데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미등록 친족은 남아있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등록 대상 여부에 따라서 추가하시거나 철회하시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족의 등록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았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딸이 결혼을 했을 때 그러면 등록 상태가 변경이 되겠죠. 그 변경하는 거는 재산신고 의무자가 직접 해주셔야 되고 친족 정보에서 해당 친족을 선택하시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록 상태, 기본적으로 등록 대상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고지 거부 허가를 받으신 분은 고지 거부자, 그리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면 등록 제외자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고부터는 이제 총괄표에서 해당 친족의 재산이 자동으로 제외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친족 정보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을 신고하는 총괄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작성에 딱 이동을 하시면 좌측에 토지부터 가상자산까지 17가지 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재산 항목별로 앞에 노란 색깔 느낌표가 붙어 있죠. 이 부분도 질문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노란 색깔 느낌표의 의미는 이전 신고 때 작성을 해놓은 항목인데 아직 이번에 변동 처리를 하지 않았다, 현행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액 여부, 그리고 지금도 내 재산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현행화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무런 변동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고 저번에도 3억으로 잘 신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번 신고 기준에서도 3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바꾸실 재산이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해당 전세권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변동이 없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저장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노란색 느낌표는 남아있으면 총괄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꼭 모두 다 현행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총괄표에서 가장 먼저 신고하는 항목이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 열람이라는 버튼을 토지와 건물 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지는 저희가 정보를 국토부의 토지대장 정보 받고 있고요. 대법원의 등기 정보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행안부의 지방세 과세 자료, 즉 6월 1일자 기준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정보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보는 100%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소유 여부와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안부 자료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지방세 과세 자료가 6월자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과는 좀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건물을 매입했거나 또는 보유 건물을 매도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정보는 참고만 하셔서 실제로 등록 기준일자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직접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토지와 건물 각각 정보 제공처가 두 군데씩이죠. 그래서 동일한 부동산이 주소지가 미세하게 달라서 두 건으로 조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한 건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열람 자료가 두 건이더라도 상관없이 한 건만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네,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규로 부동산에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존에 내가 신고했던 부동산을 가액 변경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 신고 부동산을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되고요. 첫 번째, 부동산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 내역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끌어와서 입력을 해드리고요. 이제 권리자, 지분 면적, 가액 이런 추가적인 정보만 확인 후에 입력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신고했던 그 부동산을 변경하는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먼저 건물 쪽으로 예시를 보면 건물에서 기존에 신고했던 항목이 노란 색깔 느낌표가 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내가 이거를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그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게 등록 기준인 시점에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인 시점에서도 내 재산이 맞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가액을 현행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 가액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가액 기준이 공시 가격과 매입 금액 중에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매입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공시 가격으로 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전에 신고했던 금액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신고했던 금액이 매입 당시 금액이었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 공시가격을 조회해보셔서 공시가격이 더 높으면 공시가격으로, 만약 공시가격이 더 낮으면 그냥 기존에 신고했던 매입 금액 그대로 변동 없음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종전에 신고했던 금액이 공시가격이면 현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냥 변동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액 부분 헷갈리시면 종전 신고 가액 먼저 파악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이 공시가격 조회라는 버튼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공시가격 조회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옆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링크가 있죠. 이쪽에서 주소를 검색하시면 각 연도별로 이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 후에 현행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다, 상가, 복합건물, 빌딩, 오피스텔 이런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 이택스 여러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시고 아니면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자체로 문의를 주시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평가액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정확한 금액 확인하셔서 현행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 등록 기준일 시점으로 내가 보유한 재산이 아니다. 나는 중간에 매각을 해서 더 이상 내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을 없애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재산 신고의 변동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신고했던 재산은 그냥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감소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현실거래 가격란이 필수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쪽에 내가 매도한 금액을 입력하시고 사유, 기재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현재 가액이 0원으로 다 감소가 되고 다음번 신고부터는 해당 재산이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잘못 신고해서 삭제를 원한다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기능은 동일하게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체크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내가 매각을 한 게 아니니까 실거래 가격이 없겠죠. 그럴 때는 0원으로 기재를 하시고 사유에 어떤 이유로 삭제를 원한다. 오기 입력해서 삭제를 원한다.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재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크게 잘못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차량 가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동차도 정보 제공 동의가 생겼죠.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자는 자동차 정보 열람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보유 정보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28일부터는 해당 자동차의 기존 가액까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자는 차량 기준 가액을 보다 쉽게 확인 후에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하실 때도 차량 등록번호 선택하시면 기본적인 정보 끌어오니까 추가적인 정보만 기재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또는 동의를 했지만 차량 기준 가액이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보험 개발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해당 차량 정보 기재하셔서 확인 후에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변동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다음은 금융재산입니다. 제가 금융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6일부터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제공해드리는데 먼저 이 제공정보 일괄 반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팝업은 최초 1회만 표기가 되는데요. 동의를 하면 이제 각 금융재산에 대해서 한번 제공받은 자료로 반영을 시켜드리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요. 미동의에 하더라도 어차피 각 메뉴마다 금융 그리고 가상자산 정보 활용 입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각 메뉴마다 있는 금융정보 열람, 금융정보 활용 입력 버튼입니다. 예금보험뿐만 아니라 증권, 채무에서 각각 무조건 이 버튼을 한 번씩 다 눌러보셔야 하고요. 먼저 금융정보 열람을 클릭하시면 이번에 등록 기준일 시점으로 제공된 정보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하냐? 이 금융정보도 저희가 자동으로 연계돼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각 금융사마다 자료를 직접 추출을 해서 수기로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 그리고 내 친족들의 계좌를 검토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자료를 파악 후에 정확하게 신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정보 제공 연락처를 클릭하시면 각 금융사의 자료를 추출해서 보내주시는 담당자 직통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좀 자료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확인 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ETF 등 증권사 간접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증권이 아니라 예금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회신도 예금 쪽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증권 쪽에서 정보 열람을 해보시고 ETF가 없다라고 질문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ETF 등 간접 금융 상품은 증권이 아니라 예금이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한 증권사 계좌에 펀드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총 합산해서 한 건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비고란에 상세 보기 클릭해서 이 계좌 안에 어떤 상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파악해서 누락되는 상품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를 완료했고요. 이 자료 그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활용 입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정보 활용 입력에 들어오면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자료와 제가 이전에 신고해놨던 게 쭉 연계가 돼서 증가 감소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붉은 색깔 계좌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전 신고 계좌 정보와 이번에 제공받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붉은색으로 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붉은 색깔 계좌인 333-2로 끝나는 계좌로 신고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은행에서 검정 색깔 계좌인 333으로 끝나는 걸로 회신을 줬습니다. 이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계좌이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계좌번호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못 시킨 겁니다. 다만 이게 중복 신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신고해놨던 종전 가액은 다 0원으로 빼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제공된 국민은행에서 보내준 가액으로 현재 가액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 한번 검토해라 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저 빨간 색깔 계좌에 현재 가액을 또 입력해버린다면
이 계좌가 2번 중복 신고가 돼버리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검토하셔서 영인 상태 그대로 두셔야지 중복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H투자증권의 계좌를 보시면 위아래 아무리 찾아봐도 검정 색깔로 비슷한 계좌가 신고된 게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신고를 했지만 연중에 해약해서 실제로 없는 계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액을 영원으로 바꿔드려서 한번 검토하셔라 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NH투자증권에서 자료를 누락해서 영원으로 된 거다라고 한다면 등록 기준일 시점에 보유한 잔액 확인해서 현재 가액을 직접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정보 활용 입력 창에서 내용 쭉 검토하시고 반영하실 때는 일괄 저장 눌러주셔야 하고요. 이 금융정보 활용 입력은 예금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 그리고 채무, 각 메뉴마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모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렇게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당구장 표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1교시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증권의 채권과 비상장 주식, 그리고 채무의 건물임대 채무 등은 활용입력으로 자동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증권에서 금융정보 열람을 해봤어요. 그런데 상장 주식들 사이에 금융채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 주식은 열람도 되고 활용입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반영도 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채처럼 채권 상품들 그리고 또는 비상장 주식이 있다면 열람은 될 수 있지만 활용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증권에서 추가 버튼 클릭해서 권리 종류 선택하시고 가액도 저희가 정보가 제공되니까 그대로 입력하셔서 저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거를 모르셔서 누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채권이나 비상장 주식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 한 번 더 팝업으로 띄워드립니다. 누락하지 마시라고 꼭 띄워드리니까요. 그 팝업이 뜨신 분들은 증권에서 금융정보 열람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비상장 주식 등록 변경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개자는 주식 거래 내역 신고 대상이죠. 등록 기준의 시점에 보유한 주식이 없더라도 연중에 한 건이라도 거래를 했다면 금액 상관없고요. 한 건이라도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주식 거래 내역은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 자체가 뜨시는 분들만 대상이기 때문에 버튼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 거래 내역 신고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물임대 채무 1교시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가 됐던 부분이죠. 내 보유 건물에 대해서 임대하시고 받은 보증금은 채무입니다. 그래서 채무 쪽에서 추가로 채무 종류를 건물임대 채무 선택하시고 채무액은 보증금이 되겠죠. 선택하셔서 꼭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권입니다. 이제 회원권도 크게 질문은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다면 참고용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신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괄표에서 가장 마지막 재산인 가상자산입니다. 저희가 가상자산도 정보 제공 동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의자는 정보 열람 그리고 활용 임명이 가능하고요. 먼저 정보 열람을 했을 때 국내 5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액 부분을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은 같은 가상자산일지라도 거래소마다 거래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그 국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총 평균치로 신고하자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정보는 저희가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본인의 어플에서 확인한 금액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정보 제공된 내역 중에서 가액이 없는 가액 정보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일평균 가격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제공을 못 해드린 거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 가액이나 내가 매입을 한 금액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벤트로 받은 거다 또는 금액 자체를 절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냥 신고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선택해서 영원으로라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가상자산도 활용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정보 활용 입력에 들어오시면 금융정보와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뜨는 거는 이전 신고 때 등록해놓은 가상자산인데 이번에 제공받은 자료가 없을 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량 매각을 한 게 맞다, 수량과 가격이 없는 게 맞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영인 상태로 바꿔드리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에 제공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누락된 거다, 나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맞다 라고 한다면 수량과 가격을 직접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 정보가 없을 때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격 산정 근거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등록 기준일에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그리고 실거래 가격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직접 확인해서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어떠한 금액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선택해서 영원으로라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영원으로라도 등록하는 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꼭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일괄 저장 클릭하시면 네, 쭉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가상자산 예치금의 경우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예금 쪽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 제공 동의자는 저희가 자동으로 활용 입력을 예금 쪽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만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 신고가 있습니다. 이제 공개자에 대해서 거래 금액 관계없이 거래 내역을 신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 여부 꼭 확인하셔서 누락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괄표 17가지 재산을 신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고 내역 검증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신고 내용과 회신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건수가 다르다.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해 주세요. 하지만 이 건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보 제공처가 두 군데다 보니 한 건의 부동산이 두 건으로 뜰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회신 내용은 두 건, 신고 내용은 한 건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전세권이나 분양권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한눈에 신고한 자료와 회신받은 자료를 볼 수가 있어서 이상 유무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본인 및 친족이 거주 중인 건물을 신고했나요? 입니다. 이제 본인 정보랑 친족 정보에 거주지 주소 입력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전세 임차권을 누락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검토하셔서 이상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타인에게 임대 중인 건물이 있나요? 건물 임대 채무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했다면 그 보증금은 채무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 내역 검증 자체는 무조건 수정 대상이다라고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괄표 다음으로 넘어가면 변동 요약서 단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 증가, 재산 감소 사유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재산 증가 감소 사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 이제 흐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적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총괄표에서 뭔가 내가 표기를 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인 소득과 본인 외소득은 이전 신고서 이후부터 현 신고서 사이라서 이게 정기 변동을 매년 하시는 분들은 1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연중에 인사 변동 때문에 수지 신고하신 분들은 이제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간 파악하셔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등 이제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동 요약서까지 마치면 드디어 신고서 제출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시면 메인 화면에 제출 완료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그냥 닫지 마시고 한 번쯤 좌측에 있는 신고서 조회를 통해서 제가 제출한 내역을 꼭 검토를 해주세요. 네,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열람을 하시다 보면 수정사항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사항이 발견됐다면 제출 기한인 3월 3일까지는
신고서 수정을 통해서 몇 번이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신고 기한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10일까지는 신고서 수정 요청 통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신고서 수정이 절대로 불가하기 때문에 기한 맞춰서 수정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기변동 시스템을 사용한 정기변동 신고서 작성 방법이 완료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